네, 15차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전략적 고민. 앞소리가 미래 생활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산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이란 건 그런 거죠.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에서 as-is 상태가 있고 미래의 모델 to be,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죠. 근데 as-is하고 to be에는 늘 갭이 있죠. 차이.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한 건데 to be를 뭐로 잡을지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이 모든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모든 이론을 보일 수는 없지만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좀 살펴볼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경영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2020년, 2021년 많은 기업들하고 프로젝트나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시는 이렇습니다. 만났던 실제 너무 많이 경험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요. 제가 이제 기업의 회장님을 만나갖고 그 회장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많아지세요. 그러면 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듣고 있다가 중요한 것 같다고 해봐야 되겠다고. 그럼 누굴 자꾸 불러요.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게 그 공장, 김 부장, 그 김 대표, 마케팅하는 거 있잖아. 그 이전무 들어오라 그래. 막 들어와요. 되게 헐레벌떡 이렇게 수첩 같은 것부터 안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거 시켜. 그분 시키는 건 되게 좀 두루뭉실하죠. 야, 요즘에 경쟁사에서도 듣고 보니까 이거 많이 한대더라. 빨리 해봐. 이번 분기 안에 해보자. 얘기해요. 그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맨 처음에 겪었던 건 그거야. 제페토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회장님이 마케팅 담당 누굴 불러요. 근데 이 전무님은 제페토를 들어본 단어긴 해요. 신문에서. 근데 본인 앱 화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이 나가고 저랑 이제 옆 회의를 가게 되면 전무님 또 누굴 찾아요. 거기 신입사원 막내 불러봐봐, 막내. 그럼 마케팅팀 막내가 와요. 딱 얼굴 보면 20대 중반이에요. 중반인데 막내한테 물어보죠. 너 제페토 아니? 들어봤어요. 친구들 중에 하는 애가 조금 있는데 우리도 잘 안 해요. 전무님 그래요. 그럼 야, 왜 네가 젊은데 네가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막내가 저를 이렇게 사슴의 눈망울로 쳐다봅니다. 교수님은 여기 왜 오셔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는 듯한 표정. 근데 그 막내분의 고민이 이거예요. 제페토를 솔직히 20대 초반 중반의 분들은 많이는 안 쓰시지만 쓰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우리 세대보단. 쓰시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만 해도 이렇게 조작성이 5인치에 놓아놔가지고 돋보기 끼고 보는데 저만 해도 제페토하고 이프레는 무조건 돋보기 낍니다. 근데 그분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민은 이게 조작이 불편하거나 플랫폼이 안 좋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도대체 회장님의 생각이 뭐고 우리 전무님은 나한테 이걸 뭐 하라는 거냐. 야, 디자인 한번 해봐. 건물을 디자인하라는 건지 옷을 디자인하라는 건지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없고. 그때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블루오션 전략 맵이라는 건데 X축은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기업의 밸류체인일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죠. 고객 입장을 놓고 보면 고객은 우리랑 뭔가 거래 관계를 열기 전에 구매는 탐색 단계가 있어요. 탐색. 이것도 좀 쪼개보면 여기 구매라고 하나만 있지만 탐색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구매 결정을 내서 구매합니다. 구매하고 나면 내가 집어가건 배송이 집에 오건 배송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다 보게 되면 뭔가 보충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행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충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뭘 사서 넣는 거, 유지는 뭔가 고장나거나 해서 또 AS 받는 거. 마지막 처분 단계죠. 제가 앞차시에서 이야기했던 전자제품을 보게 되면 저 처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마켓 중에 하나 전자제품이에요. 대형 TV나 냉장고 이런 거, 세탁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성적으로 보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의 부피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껍데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애플이 이거 엄청나게 홍보 많이 해요. 우리는 이거 알루미늄이고 요거 재활용이 90몇 % 된다.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알루미늄이라는 게 가공도 좀 불편하지만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원가가 비싸요, 사실은. 애플 원래부터 비싸니까 걔네들은 그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X축을 놓고서 Y축은 뭐냐? 고객들이 그럼 구매하거나 배송하거나 사용할 때 기업들은 이 생각을 가장 쉽게 하죠. 싸면 장땡이다. 싸면 가성비. 그게 생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저 생산성만 갖고 모든 단계가 해결이 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명품을 앱을 통해서 사고 어떤 사람은 왜 명품관을 굳이 가서 살까? 생산성의 차이도 있지만 다른 게 있죠. 위험. 여기서의 위험, 폭발하는 위험도 있겠지만 진품이냐 아니냐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왜 어떤 거는 더 힙하고 재미있는 느낌을 주고 어떤 건 그렇지 않느냐. 또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친환경, ESG 이런 것들, 단순하고 편리한 거. 여긴 사실 더 많은 층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구매도 구매 전 정보 탐색 단계, 결정하고 구매하는 단계 쪼갠 것처럼 얘도 더 쪼개질 수 있고 얘도 더 쪼개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틀로만 봐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36개의 셀이 있는 거예요. 이 셀을 우리는 이걸 내가 뭐 평가할 때 딱 띄워놓고서 하진 않죠. 하지만 부지불식 중에 소비자는 이걸 뭔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화장품 회사다. 단계별로 소비자한테 많은 동그라미를 주는 회사가 시장에서 이기고 있는 거겠죠.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과정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가성비도 좋고 효율도 좋아. 근데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 이런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회장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옆에 회사가 메타버스 갖고 뭐 해? 뭐 조차 모임 갔더니 그 회장이 자꾸 자랑 그래. 우리 메타버스한테 김 회장은 하나? 아유, 라이브 커머스만 이제 관심이 한다며. 그럼 기분이 나쁘죠. 확 나빠요. 김상민 교수가 뭐 얘기하니까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근데 거기서 급한 거보다 이거를 정리해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라이브 커머스가 뭐라고 뭐 할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하다못해 이 표를 놔두고서 동그라미, 세모, X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첫 단계 구매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지냐 동그라미 해보고 봤더니 구매 단계에서 우리 회사 제품 고객들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뭐 힙하거나 재미있는 플랫폼은 아니야. X. 근데 가성비 짱.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현재는 as is. 현재를 분석한 겁니다. 목표. 이 36가지 셀을 다 뒤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잘하던 걸 더 잘하는 거.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 생산성 완전 슈퍼짱으로 만드는 거. 동그라미를 더 진한 동그라미를 만들지 아니면 아까 X를 크게 그렸던 얘를 하다못해 세모라도 바꿀지. 제 생각은 36개가 있으면 동그라미 한 두세 개, X 두세 개. 그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우선순위. 여기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도 어떤 게 시급한 건지, 어떤 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건 급하다는 얘기고요. 어떤 거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지. 우리한테 낮은 비용이라는 건 꼭 돈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거, 우리 인력들이 잘 할 만한 거, 그걸 우선순위를 잘 그런 걸 팩터를 놓고서 봐야 됩니다. 그게 결정이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이사랑 그 신입사원이 붙어갖고 업체를 끼고서 뭔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페토 안에 뭔가 맵을 만들 건데 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생산성이 높다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재미하고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 회사지만 우리는 화장품의 원료부터 폐기 처분까지 모든 게 정말 환경 친화적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결과적으로 저것만 봐요. 수치. 야, 맵 만들었는데 몇 명 들어왔디? 이것만 봐요. 그런데 옆에 회사가 만약에 이거를 목표로 했는데 1000명 들어온 것과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목표로 했는데 100명 들어왔어. 1000대100이니까 우리가 망했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달성하기 어려운 셀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100명은 그들의 1000명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목적이 불명확하니까 자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그게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앞에 그 블루오션 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은 고객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36개 셀의 경험을 일부를 확장할 때 어떻게 확장할 건데 인간이 좋아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참 이상한 존재예요. 혼자 놀기를 좋아하면서 파스칼의 말처럼 또 때로는 뛰어나가려고 그래요. 또 얘 자꾸 하다 보면 혼자 놀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근데 무엇과 혼자 놀고 무엇과 상호작용하냐? 이겁니다. 사람과 세상. 특히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상.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 같은 활동이에요. 제페토에 들어가면 자꾸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얘도 좀 더 깊게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지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이 내가 원래 오프라인이건
메타버스에서 알았던 사람하고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것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 팔로워건 친구건 숫자를 늘리는 거.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의 호기심이 좀 쪼개집니다. 보통은 굳이 성별로 굳이 나눠보자면 통계적으로는 여성분들은 깊은 거에 관심이 좀 더 많으세요. 남자들은 숫자 늘리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그러면 다른 디멘전도 보게 되면 세상하고 혼자 노는 건 도대체 뭘까? 저건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치적으로. 특히 경영자들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보스. 리더도 보이지만 리더보다 약간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수치를 막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여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조금 약하고 세상의 지표로 잡히는 것을 혼자 밀어붙여서 크게 성장시키고 싶은 겁니다. 요거 있고요. 마지막 여기가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은 사람하고만 소통하지 세상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아까 만약에 앞차지에서 봤던 것 중에 메타버스 안에 자동차 회사 공장이 있어요. 10,000평짜리, 10만 명짜리. 직원들이 보안구역 막아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공장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왜 뛰어다니냐면 공장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만약에 인사 파트지만 공장 구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석구석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탐험가가 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항해술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온다는 지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생각 갖고서 배를 띄운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저기입니다. 탐험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메타버스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고 세상을 탐험하고 싶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싶고 기본적인 요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얘는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한테 혼자 놀기. 사람한테 어떻게 혼자 놀 수 있죠? 이게 흔히 정치인들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수천만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주장이야, 제 주장이 아니라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의 주장입니다. 리차드 바틀이라고 하는 MMORPG의 거의 뭐 구루 중에 구루, 거의 뭐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추앙하는 분이 만든 모델인데, 이분은 이 모델을 만들 때 여기 썼던 키워드가 킬러라고 지칭했어요. 킬러, 살인자. 그리고 좀 더 이제 순화된 다른 도메인으로 보게 되면 남을 괴롭히는 회방꾼이 있고 또 한측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회방꾼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요.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거는 레이싱 게임 할 때 길 막고 있는 사람들. 지도 꼴등할 건데 남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할까?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회방하는 걸 본인이 즐겨하는 거예요. 또는 사격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고 있어요. 자기 팀이 남 못 맞추게끔 하려고 몸으로 막고 있어요. 막. 여기 들어가요. 또 하나가 약간 층위가 다르지만 정치인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들의 감정보다는 이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바틀은 이건 그 사람이 킬러라고 지칭을 한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을 온전히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튼 인간이 이제 3대 욕망이라고 한 건 여긴 비율도 낮고 좋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세 개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아니면 제페토에서, 게더타운에서, 로블록스에서 뭘 만든다.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우리가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아까 36개의 셀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 사람 간의 소통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탐험하는 게 중요한 건지. 만약에 공장의 친환경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제페토나 어떤 맵을 만들었어요.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썩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장 구조를 재밌게 만들어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끝까지 다 보게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을 두고 뭔가 설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아까 화장품 중에서도 기초 라인. 전 기초 라인도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지 몰랐지만 정말 여러 개가 있는 복잡한 화장품 기초 라인의 세계를 사람들끼리 뭔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이쪽에 뭔가 주안점을 두면서 해봐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많은 제가 만났던 클라이언트들이 좀 실수하는 지점이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내가 다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싹 다. 왜 실수가 되냐? 세상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실제 세상하고 다른 메타버스 한정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정말 실제 세상처럼 모든 게 풍족하길 바라죠. 존재도 풍족하고 오브젝트도 풍족하고 다양한 상호작용도 풍족하고. 그런데 이 풍족한 것들을
기업에서 제작팀에서 다 만들어주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만 있지 않고 스스로 창작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앞 차시에서 봤던 아트 시리즈 호텔 같은 이벤트를 우리가 기획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뭔가 그 이야기 구조 조금씩 바꿀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지고 그림의 배치를 바꾼다라든가 추가적인 단서를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거라면서 이게 어떤 아이템화 되게 되면 소비자는 경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 역할은 두 가지죠. 소비자와 공급자.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약간 사람들이 좀 실제 경제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 하면 내가 소비만 할 때 계속 뭔가 아이템을 구매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어느 순간 좀 뭔가 좀 허전함이 느껴져요. 왜냐? 내 현실의 돈이 일로 들어가기만 하거든요. 나오는 구조가 없어요. 함께 창작한다는 건 경제 주체로서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걸 통해서 내가 다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시장 규모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롱테일. 아마존을 보면 예전부터 전자책을 국내 온라인 서점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서 퍼블리싱하게끔 꾸며놨어요. 실제 아마존에 판매되는 책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인기 책들이 이만큼 판매되지만 뒤에 롱테일이라고 튀긴 꼴이 길게 있어요. 한 1년에 한 3-4권 팔리는 책들이 정말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선 그걸 보게 되면 정말 5만 가지 주제가 전자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원하면 그거를 이제 종이로 그 순간 POD라고 하죠. 프로덕션 온 디맨드. 그 순간 찍어서 한두 부만 보내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있구나, 저 안에는. 마지막 그거 자체가 자질구레한 작은 것들이지만 이게 뭉치니까 플랫폼의 수익원이 되는 겁니다. 창작하며 소비하게 하는 것들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 밀어붙였거나 시장이 수요가 있었거나. 되게 단순한 예인데 혹시 새우과자, 이거 방송이 아니니까 새우과자, 새우깡. 새우깡도 보게 되면 저도 잘 먹는 맥주 안주 중에 하나인데 새우깡이 튀기긴 튀긴 건데 이게 소금으로 튀긴 거거든요. 소금으로 튀긴 거. 그래서 새우깡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새로운 공법이 하나 만들어지긴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기름으로 튀기지 않고 새우 그 과자, 그 반죽한 걸 소금으로 튀겨내는 거. 이것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뭐 좀 더 고소하고 더 느끼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시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애플의 매출 추이입니다. 매출. 애플의 시총이 3,600조를 찍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의 매출을 보게 되면 애플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한동안에 매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쭉 가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아이팟. 아이팟 얘기하면 이제 또 방문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MP3 만들었던 분들 국내에서. 한국에 MP3 먼저 만들었거든요. 특히 카이스트 대덕 쪽에서.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게 아이폰. 확 끊기기 시작한 게 이제 2010년. 여기 넘어가는 이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애플이 50빌리언 달성한 시장이에요. 50빌리언 달러.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한 60조 원 정도 매출 달성하는 게 2009년, 10년 넘어가는 저 지점입니다. 애플이 창업한 다음에 정확히 34년이 걸렸어요. 50빌리언 달러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초반부터 대박을 친 회사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나쁘지 않은 회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스마트폰이긴 한데 사실 스마트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앱스토어죠. 앱스토어. 애플이 처음에 앱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앱스토어에 들어있는 앱이 달랑 300개였어요. 300개라고 하면 동네에 있는 작은 편의점보다도 물건의 개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 다른 전자회사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굳이 스토어를 만들어 다 그냥 넣어주지. 디바이스에 메모리 좀 올려갖고 다 넣어주면 될걸. 근데 그 다음에 판도가 변하죠. 애플의 그래프가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이 2020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360빌리언을 넘어섰습니다. 달러로. 네. 근데 보면 34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50빌리언 달성하는데. 근데 그 뒤에 10년 만에 50빌리언에 300빌리언 정도를 더 엎어버린 거예요. 기간이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애플은 향후 앞으로 미래 10년, 애플은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과연 360빌리언에서 이렇게 50빌리언에 360빌리언 넘어오는 거 보게 되면 10년 만에 7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애플은 도대체 한 3,000빌리언 정도의 매출 달성할 거냐?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제가 과거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010년에 매출이 155조 원이었어요. 2010년에. 그때 애플보다 훨씬 더 매출이 좋았죠.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2020년을 놓고 보게 되면 애플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가 넘어섰고요. 삼성은 230조 정도가 돼요. 뒤집어진 거예요. 예, 10년 만에. 그럼 현재는 애플은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까? 매출. 아까 이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이 매출의 내부로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아이폰의 쉐어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네 그 레비뉴에서의 퍼센티지예요. 자기네 매출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증가 계속하죠. 증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시작했죠. 인류는 역사에서 배운다. 대부분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제학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매출 비중상 쇠퇴기로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나마 청신호는 저겁니다. 오른쪽이 앱스토어의 매출이에요. 앱스토어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가 어려워진 배경에도 메타가 아이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앱스토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깔아야지만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 앱스토어에 들어오는 모든 앱에 대한 정책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면 단순히 보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를 잘 키우면 되겠죠.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짜야 되겠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애플은 앞으로도 플랫폼 모델을 고수하긴 할 겁니다. 앱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학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거. 하지만 여기서 내가 보는 디바이스가 아이폰을 계속 바라보면 재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알 거예요.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애플이 처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럼 다른 디바이스는 도대체 뭐가 될까?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쪽 그래프가 이제 시간이기도 하고요. 누적 투입량. 누적 투입량은 얼마나 많은 자원 쏟아붓느냐,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느냐고요. 이쪽이 성과입니다. 기술적인 성과, 제품의 성과.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만들어놨던 역사적인 모든 물건들은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러면 애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도 과연 이 모델을 따랐을 때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 정말. 이 모델, 아까 매출 추이도 봤지만, 매출 비중도 봤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스마트폰의 특허 출원되고 있는 양이에요, 1년에. 단위가 이제 K니까 1000개 단위입니다. 초반에 새로운 게 막 올라갔다 잠깐 내려갔지만 그래프의 큰 추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등락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언제부터 하냐면 2014년, 15년 넘어가면서 특허가 약간 등락하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작년 그래프를 봐도 더 떨어졌어요. 이게 좀 더 꺾였어요. 지금 뭐냐 하면 스마트폰을 갖고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서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CES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리 접고 저리 접고 접는 것만 하고 있지 볼 게 없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 느낄 거예요. 뭐냐 하면 스마트폰을 새로 사게 되면 뭔가 원래 거보다 당연히 용량도 증가하고 예쁘장하긴 하지만 기능상으로 보게 되면 굳이 내가 지난번에 썼던 폰하고 이걸 바꿀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약정이 있고 뭐하니까 자꾸 바꾸게 되긴 해요. 예. 제가 기술적인 한계 지점에 지금 거의 도달을 하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로 대체가 될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 있죠, 요거. 요 그래프를 약간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 45도만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볼 때 S자 커브라고 부르는 S커브. 알파벳 S랑 비슷하다고 해서. 근데 하나의 S커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S커브, 두 번째, 세 번째 S커브로 대치되는 특성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S커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동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많은 회사들이 향후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뒤에 보게 되면 내연차 안 만들겠다 선언을 막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10년 뒤가 되면 그럼 휘발유랑 디젤을 안 넣고 자동차가 다 100% 돌아갈 거냐 목표하고 있죠. 지금 자동차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이 환경 친화성이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또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컴피티션 프로그램 중에 그 1갤런 가지고서 일정한 거리를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이거를 컴피티션 하는데 이게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수치가 증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술이 나오긴 한 거예요. 전기차. 근데 어떠세요? 전기차를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가솔린 차를 많이 타는 이유가 뭔가 불편해서 그렇죠. 불편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얘보단 사람들이 느끼는 기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얘를 대체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얘가 꼭 높이 있어야 대체할 거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근데 그렇지가 않고 처음에 나올 때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장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도도 바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린 다른 걸로 넘어왔던 겁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처음에 그걸 했을 때는 사실 앱도 별로 없고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카톡을 깔아 쓰고 이것저것 깔아 쓰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 속도가 도입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쭉 올라간 겁니다. 자, 퀄컴이 최근에 발표했던 2022년 1월 4일자 기사로 올라온 거네요. Qualcomm is working with Microsoft on custom chips for next generation AR glasses. 그러니까 퀄컴이 AR 글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주제였는데 실제 퀄컴과 관련된 최근 발표들을 보게 되면 AR 글래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퀄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가는 통신칩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칩셋, 칩을 원천되는 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칩을 많이 팔아갖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 마켓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AR 글래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한계가 도달했다. 그럼 도대체 AR 글래스는 뭘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디바이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기에 개인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 조사해보게 되면 스마트폰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갖고 있는 게 랩탑하고 태블릿입니다. 보조기기예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갖고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AR 글래스가 스마트폰 위치를 대체할 겁니다. AR 글래스를 사람들은 대부분 갖고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이나 VR 기기를 보조기기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고 하게 되면 4대의 AR 글래스를 갖고서 하나씩 착용하고서 다닐 거고요. 집에 한 대 정도 굴러다니는 VR 또는 한두 대 정도의 태블릿 이런 식으로 일상의 흐름이 넘어갈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는 AR 글래스는 아닌데 AR 글래스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가을에 메타에서 발표한 장비예요. 국내에선 정식 판매가 되고 있는 장비는 아닌데 제가 이 장비를 쓰고서 거의 한 3, 4개월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비입니다. 선글라스 모양이에요. 선글라스 모양인데 이 모습입니다. 기자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분이 이걸 이제 착용하고서 사람들을 만나본 장면인데 이 장비는 일단 시각적으로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하고 큰 차이가 없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VR 장비를 쓰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VR 장비는 안경이라고 인식되세요? 어떠세요? 아니죠. VR 장비는 제가 봤을 땐 수경입니다. 수경, 물안경. 그러니까 VR 장비를 누가 쓰고 기차에 타서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웃긴 사람이죠. 기차에 물안경 끼고 탄 거예요. 예. 실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실험했던 적이 있어요. VR을 쓰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댄스를 하고 해.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근데 얘는 뭐 이런 건 이제 과거에 나왔던 시제품이지만 실제 메타에서 발표했던 장비, 레이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업체를 통해서 발표한 장비예요. 브랜드 자체도 레이벤 스토리즈. 그러니까 껍데기에는 페이스북 마크가 있지만 이 장비 자체에는
앞뒷면 어디에도 페이스북 마크가 전혀 없어요. 일상의 안경을 출시한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쓰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원형을 갖고 있어요. 원형. 예를 들어 바이크. 혹시 바이크 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바이크를 탄다면 어떤 바이크 타고 싶으세요? 배달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타야죠. 얼마나 멋있어. 부릉부릉 소리. 그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크에 대한 원형이거든요. 바이크. 부릉부릉부릉. 얘도 그거예요. 내가 뭔가 몸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수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쉬웠던 거예요. 수첩.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수첩. 근데 물안경을 끼고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얘는 괜찮다는 거예요, 안경. 근데 이 안경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레이븐 스토리지에는 여기 양옆에 2개의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3개의 마이크가 있고요. 스피커가 2개 달려 있고 통신 장치 붙어 있고 배터리 들어가 있고 옆에 그 뿔대 테일 옆에 보게 되면 드래그할 수 있는 또 햅틱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되는 테더링 되는 장비인데 여기 현재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건 이 렌즈 부분에 디스플레이는 아직 안 돼요. 그럼 기술이 안 돼서 못 만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미 중국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기능의 제품인데 그 렌즈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투명 올레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평상시에는 투명 렌즈 갖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거기 그림이 떠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는 크게 현재 2트랙으로 보시면 돼요. 한쪽은 AR 글래스, 한쪽은 AR과 VR이 결명되는 장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 간의 싸움이 발생할 겁니다.